사랑이 내게로 가 숨겨왔던 나의 기억 속에 지켜왔던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얏 58회 나는 천재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예. 하지마. 강 선생입니다. 강 선생. 저희 자기소개 안 했네요. 그렇죠. 네. 일단 원래는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별로 지금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소개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이 많습니다. 예, 강 선생입니다. 하지마 이 자식아. 죽창을 들자.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강 선생님 오늘 못 와가지고 일정이 좀 꼬였어요. 다시 또.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기침을 하시더니 그래서 격리되셨어요. 자체 격리되셔가지고. 그래서 강 선생님 오늘 없는데. 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가 좋더라고요, 괜히. 그래요? 그 별명이, 네. 그 붙여주신 분들이 어떻게 붙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왠지 막 마음이 가는 별명 있잖아요. 초당 데이터 전송량 1위. 아웃사이더, 독실이. 근데 사실 그럴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안 그렇죠. 지난주 건 별로 안 그랬잖아요. 뭐가요? 빠른 것이. 지난주 게 안 그런 거였나요? 지난주 거 정말 빨랐죠. 빨랐어요, 저희가. 네네. 그래, 좋았어. 듣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죠? 빠르고 콘텐츠 양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지난주께 반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사실 녹음을 하면서 얘가 진짜 천재인가 보다, 독실이가. 그런 생각을 사실 속으로 했어. 발음의 천재? 나도 했어. 빨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빠른 말로 그 많은 전달 정보량을 정확하게 전달하는지. 말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끝. 명상과 돈 벌기에 혈안돼 있는 네. 우리 김도인. 알겠습니다. 강 선생 없어서 좀 아쉽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심해. 요즘에 일정이 계속 꼬이고 있는데 강 선생이. 네. 근데 이제 곧 뭐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네. 네. 강 선생 이제 잘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바뀌었죠 이제?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나는 천재다. 네. 오늘부터 좀 시작하게 될 텐데 그래서 먼저 오늘 준비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은 김도인이 먼저 네. 우리 서로 이제 배틀 한번 뛰는 거지. 자기가 알고 있는 천재. 너희들 깜짝 놀랄 거 내가 준비해놨어. 이제 장난 아니야. 근데 일단 첫 바로 우리 김도인이 준비했습니다. 네. 누군가요? 뭐 깔아주시나요? BGM 같은 거. BGM 깔아드릴까요? 네. 뭐 깔아드릴까요? 빠밤. 조스 주제가요? 알았어요. 천재 조수군요. 네. 그래서 우리 김도인이 먼저 나는 천재다부터 좀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왠지 부담된다. 하지마. 천재 특집 제가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그냥 보통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천재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준비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천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 천재관이 다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그럼 그 얘기 제가 해볼까? 네. 천재관에 대한 얘기 하도록 들읍시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거나 세상에서 천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능이 월등히 남들 타임보다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그러세요. 재능이 이제 타임보다 월등히 이제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재능이나 지능이 됐던 게 타인이랑 비교했을 때 그 역량이 우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후대 역사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당대에 되게 뛰어난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 시대적 흐름을 획기적으로 뭐 변화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천재라고 하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쟤 천재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지적 역량이나 뭔가 그 자기의 재능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을 천재라고 흔히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철학 쪽에서 천재다라고 생각하면 지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도 천재들이 있거든요. 뭐 어려서부터 막 모든 경전에 막 통달하거나 특히 서양 철학 쪽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는 천재들이 나와요. 교수들이 굉장히 뭐 20대 때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교수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인문학에서는 좀 드물긴 한데, 그지? 인문학에서는 솔직히 천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인문학은 인문학 이렇게 철학이라고 할게요. 철학에서는 천재가 나오기 힘든 게 단순히 경성이나 많은 내용을 암기하고 있거나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천재가 될 수 없고 전체적인 삶에 대한 통찰력이 생겨야 되는데 맞아, 네. 그게 젊은 시기에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아무리 뛰어나도 10대 때는 네. 근데 만약에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서 간접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좀- 힘들죠. 그죠. 인생에서 네. 배우는 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반드시 걸리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된 체계라는 그렇죠.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그 시스템을 이해하면 그 안에서 이제 능력이 발휘되는데 인문학은 좀 어렵지 않나? 혹은 그러면 이름을 가리고 예. 논문을 썼는데 이게 너무나 탁월한 거야. 정말 인간사를 잘 꿰뚫고 있어. 그런데 이름을 가렸기 때문에 사실 극찬을 했는데 알고 보니 18살이었어. 그러면 야,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이제 깎아내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조건 자체가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 그게 그 뛰어난 책이 나온다는 그렇지. 거 어떻게 자체가. 18살이 어떻게 인생을 통렬하게 쓰겠어. 네. 불가능한 것 같아. 그렇군. 네. 신기하네요. 그런데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니체 같은 경우에도 20살 이전에 고전에 대해서 너무나 방대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 대학 교수로 바로 초빙되고 막 그러거든. 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네, 성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사실 득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네. 그 올라가는 나이가 생각보다 되게 좀 어릴 때 일어나기도 하지 않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평균 수명 연령대를 비교하면 어린 나이긴 한데 네. 보통 30 중반대 그 인생의 정점을 찍죠. 네네. 부처도 그런 편이고 그쵸. 예수님도 네, 그러시잖아요. 그쵸. 상상수훈 하실 때가 33살? 응, 맞아. 네. 부처도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했을 때가 35살? 뭐 나이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30대. 네, 네. 생각보다 지금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네. 그렇네. 그 인류 전체에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 나이가 네. 30대 중반이구나. 네. 지금은 생각하면 청년이죠 사실. 그렇네. 네. 청년 예수, 음. 청년 석가모니. 지금 생각하면 그렇고 그 당시에 또 수명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빠른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대학교까지 마치고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24살, 25살이나 돼야 교육이 끝나고 그렇네. 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남자들 같은 27, 28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네.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키 엄마 기억 오키 6살 오키 기억나? 알아요. 사랑방송님. 어머니. 선생님. 감자 드세요. 그거 알아요? 오키 엄마 몇 살인 줄 알아요? 몰라 생각도 못 해봤어. 오키 엄마. 20대인가? 우리 고등학교 때 왜 그 사랑송님과 어머니 배울 때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배울 때 오키 엄마 진짜 나이 많은 엄마 같잖아요. 아줌마 같았죠. 아줌마잖아. 근데 그 소설 내용을 몇 보면 살이에요? 18살에 결혼했거든요. 네. 오키가 6살이니까 24살이요? 오키 엄마 24살이야. 25. 너랑 동갑이요. 미친놈아? 얼씨구나. 아이고. 깜짝 놀랐어.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린 사람이었던 거야. 애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 애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고맙습니다. 어떤 러브 스토리가 가능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 손님은 몇 살이에요? 손님도 대략 느낌이 추정하기로? 뭐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8 뭐. 아 그래 손님도 완전히 그냥 그 정도 됐겠지. 오빠네? 뭐. 그렇지. 그랬을 것 같아. 오빠네. 그러니까 러브라인이 가능했던 거야.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난 그게 40대를 생각했지 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한테 있어서는 좀 그랬던 거지. 우리한테 투자를 해갖고 보는구나. 유관순 누나처럼. 그렇죠. 예전에 영원한 누나. 군인 아저씨 했는데 군인이 나보다 어려. 진짜. 네.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 네, 아 그래서- 천재 오키 엄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제 저희가 천재라고 생각했을 때 지적이나 재능이 이제 탁월한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인물을 꼽아봤어요. 그래서 제목하야 조선시대 당대 최고 대생납 율곡 이에 대해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이요? 네네. 야 율곡이가 무슨 천재냐? 10만 양병성밖에 몰라요. 아는 게 10만 양병성령? 양병설. 양병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율곡 이해하면 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왜요? 학교 과정에서도 배우고 뭐 율곡 퇴계는 유명하죠. 그러니까 퇴계랑 율곡이 사실은 이제 1,000원짜리랑 5,000원짜리 그
전속 모델이 아닙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야. 왜 무수히 많은 사람, 김구 그치. 선생도 계시고 안중근 의사도 계시고 한데 왜 하필이면 그 두 분이 들어가 있는가? 1,000원인가 5,000원에. 사실 명확히 이제 붙잡고 물어보면 많이들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율곡이 뭘 했나? 이의가 뭘 했나? 왜 여기에 우리가 위인으로 세워가지고 집회에 들어갈 정도의 그러니까. 무슨 업적이 있냐. 사실 세종대왕 정도 되면은 이제 다 대충은 알잖아요. 그렇지. 대충은. 그리고 유건숙 누나도 있고. 그치. 왜 그런 거 안 넣고. 학도 있고. 예. 아, 그런가요? 무궁화도. 무궁화도 있고. 거북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했어? 네, 율곡이가? 그러면 율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천재라 하면 철학에서 천재, 삶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천재상에 맞는 사람은 퇴계가 더 가까워, 율곡보단. 근데 율곡은 이제 대부분이 생각하듯이 진짜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천재가 소리를 듣게 되고 전국적으로 네네 전국에서 임금까지도 인정하니까 얘 천재다라는 거를 천재라는 그래서 거. 더 임금님이 네네 그래서 더 부합할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율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시작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나중에 철학을 할 때 이게 연관돼요. 그때는 이황 할 거예요? 그때 리기론 하라고 하셔서 리기론이랑 이제 다 연관돼서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24부작 중에 첫 번째인가요? 아니요. 일부. 꿈도 꾸지 마. 이기론이 너무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이기론을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한 시간만 할 거야, 한 시간만. 정말? 시작으로서 율곡이. 네. 시작이 반이니까 반 했네. 그러니까 기대됩니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율곡에 대해서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정말 오랜만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교 철학 쪽은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데다가 동양 철학은 이제 별로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평생 했잖아. 마스터 했으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남자친구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귀었는데 지지고 볶고 막 마음이 다할 때까지 사귄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일도 다 겪고 해서 마음이 다 하고서 헤어졌어요, 결국. 근데 그 남자친구랑 다시 만나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서 인터뷰해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구나. 네네. 아무튼 율곡에 대해서. 헤어졌어. 이제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셨죠, 이제. 네네. 그렇구나. 김도희 보면 이제는 동양 철학이나 유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유학이요? 유학 관심 별로 없는 건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네. 너무 지겹겠구나. 그렇진 않은데 그냥 뭐 항상 뭐가 끝나면 저는 후회하거나 뭐 미련이 남거나 이러지 않는 편이어가지고 그렇구나. 그냥 뭐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우리 어제도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엑스 보이프렌드 율곡 2에 대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내생남 율곡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가 천재를 증명할 건데 첫 번째는 개인적 역량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역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또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있죠.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도 굉장히 커서 둘로 한번 나눠볼게요. 오케이. 네. 좋다. 개인적 역량에선 처음에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듯이 얘가 천재라면 지능적인 거. 그러니까 전국으로 인정받은 천재적인 실력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볼게. 네네. 율곡은 저희가 위인전으로도 되게 많이 읽어서 특히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5만원권. 그거 생각해보니까 모자네? 모자가 5,000원과 5만원에 들어가 있구나. 근데 실제로 율곡 학파는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실세였지만 지금도 굉장히 정재계나 뭐 쟁쟁하신 분들 보면 율곡 후손님 분들이 많아요. 네, 실세이신 분들은 네네. 그래서 한번 율곡 학파가 있고 퇴계 학파가 있고 그래? 유학, 네네. 유학 한국에서의 유학이라는 그 안에서는 물어보지만 이 학파를 정리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퇴계학파, 율곡학파에서 저희가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기억하는데 실제로 퇴계학파, 율곡학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퇴계학파는 이제 영남학파에서 시작하게 되고 율곡은 이제 기호학파에 속해 있고 그게 또 안에서 또 되게 복잡하게 나눠지거든요. 난 처음 들어봐. 그 학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교수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나와요. 네네, 학파가. 네. 3위는 누구예요? 갑자기 궁금해서. 3위. 꺼져. 예, 알겠습니다. 1, 2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일단 율곡은 이제 이름이 이이고요. 이자고요. 이. 네, 이. 이시성을 가진 이시성을 가진 이름이 이예요. 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 이름은 이가 아니고 현룡이라고 해서 이제 신사임당이 율곡을 낳기 전에 태몽으로서 이제 흑룡이 바다에서 막 용소숨치는 꿈을 꿔서 현룡이라고 불렀었는데 현용? 현용. 네. 현용. 네. 네. 용을 봤다. 용을 봤다. 아, 보련자. 현. 네. 암영인 거죠, 그게 어렸을 때. 네네네. 이름. 어렸을 때 이름이었었는데 크면서 아버지가 크게 아프신 다음에 꿈을 꾸는데 어떤 되게 신선이 나와가지고 얘는 조선에서 굉장히 크게 나라를 이렇게 큰 인물이다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름을 집회에 나오게 된다. 이로 붙여라 해가지고 이로 붙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름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로. 네. 10대 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의 뜻은 뭐래요? 그냥 구수록자에 귀자 붙은 거 이. 네. 근데 원래 암영은 바뀌잖아요, 보통. 네네. 그게 아니라 이분은 아예 이름을 원래는 현룡이라고 했다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암영이었다가 정식 이름을 따로 붙인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이름이 현룡이었다가 이제 이로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호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율곡이고, 근데 호가 하나가 아니고 뭐 여러 개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율곡이죠. 아, 그 호구나. 네. 율곡. 그리고 아버지가 이원수, 어머니가 신사임당. 그리고 실제로는 삼녀였었는데 율곡은 셋째 아들이거든요. 순서로 치면 5번째 이제 자식인 거예요. 아이고, 저희는 이원수는 잘 모르고 신사임당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위인전에도 이원수 위인전은 없고 신사임당 위인전이 있죠. 그렇네. 그러니까 네네.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다. 왜? 왜? 씁쓸해서. 왜 씁쓸해? 아무도 몰라. 근데 실제로 그 아버지 이원수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었다고 해요. 이원수?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들인 율곡에 비해서 그 뭔가 천재성이나 탁월성이 없었던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녀 교육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무관심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정신적인 기력이 아빠 정도 됐나? 아버지나 부모님이 너무 월등히 뛰어나면 자식이 그걸 뛰어넘기가 힘든 거는 그냥 이제 평균적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버지가 되게 평범하고 실제로 율곡도 자신의 이제 기록에 남길 때 어머니랑 외가 쪽 기록은 굉장히 많이 남기는 편인데 아버지 쪽 기록은 거의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평범하게 기록한 사실들이고 좋게 평가하거나 아버지를 뭔가 존경한다나 이런 표현은 없어요. 존경조차도. 율곡이 그러면은 스스로 엄마에 대한 심사임당에 대한 자료를 많이 남겼어? 굉장히 칭송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시들이나 그런 자기 애틋한 마음을 담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엄마 능력 쩐다. 그러면 시서화 능하다. 이렇게. 네네. 능하다. 진짜 그랬어요. 근데. 율곡이로 인해서 네. 신사임당이 당시에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조명된 건가 아니면 신사임당을 통해서 이렇게 율곡이가 더 이렇게 된 건가요? 누가 누구의 덕을 본 거죠?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게 신사임당은 이미 그 결혼하기 전부터 유명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전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워가지고 굉장히 능통했었고 그 시서화라고 하는데 진짜 시를 짓거나 이제 경전 쓰거나 그림 그리는 거 특히 신사임당은 미술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뭐 나중에 숙종 임금도 막 이거를 칭송할 정도로 대단한 그림이다. 특히 이제 정무라 뭐 포도 이런 그림에 굉장히 뛰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자자했었죠. 인품이나 뭐 이미 재능적인 게 탁월하다 해가지고. 그렇구만. 누구 덕을 본 게 아니라 그럼 둘 다 그냥 팍 이게 주머니에 들어간 송곳이 튀어나오듯이 이미 네, 맞아요. 됐었군요. 그렇구만.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신사임당이 시집갈 때 아버지가 굉장히 서운해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위한테 신신당부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 친정 쪽에 머무르도록 아버지가 했었대요. 되게 어여삐 하셨던 것 같아요. 신사임당을. 네네. 그래서 했는데 근데 신사임당이 네. 성이 신인 거예요? 신씨예요. 성이 신이고 사임당이 이름이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실제로 율곡은 1536년에 태어났거든요. 12월 26일생이에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다음날 태어나셨네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신사임당 나이 48세에 별세하거든요. 이때가 이제 율곡의 18살 시기가 돼요. 이제 잠깐 부모님 얘기하면 남편이 너무 평범한 데다가 결혼하고서 이제 심사임당한테 굉장히 푹 빠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심사임당이 별거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못 산다. 그래가지고 공부에 매진하게끔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꾸 남편을 공부하고 정치적으로 나아갈 것을 독려해. 그리고 남편이 이제 처세를 잘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막 지탄하고 이런 역할도 많이 하고. 진짜 대단하네요. 네네, 약간 진취적인 여성인 거죠. 그렇구만. 네. 그리고 특이하게 별세하실 때도 이때 조선시대 때는 첩을 두는 게 그냥 관행적인 거였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데도 내가 죽어도 이제 첩을 들이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신사임당께서요? 네네. 남편에게. 네네. 그래? 남편이 신사임당 죽자마자 별로 얼마 되지 않아서 첩을 드려요. 근데 이 첩이 이제 굉장히 서모 권씨라고 하는데 폐악한 성격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래요? 자식들이랑 이제 마찰을 빚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막 첩을 막 뭔가 갈시하거나 갈등을 일으킨 건 아닌데 워낙 성격이 폐악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막 이제 속상해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록이 드러나요. 첩이에요? 아니면 두 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두 번째 결혼을 한 건데. 첩이 아니고 어머니네요, 그러면. 네네. 그걸 이제 정실 부인이 아니니까 첩이라고 하죠. 네. 그래요? 네네. 그런가? 근데 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후궁이 따로 있고. 네. 다시 이제 정실 부인으로 드리기도 하잖아요. 원래 있었던 그 아내가 중전이 죽고 나면. 네네. 그 두 개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근데 부인이 된 것뿐이지 정실 첫 번째 부인은 왕이나 아닌 거예요. 게 네네. 아니니까. 근데 뭐랄까. 기록의 문제 아닐까? 실제로는 나중에 율곡을 그렇지. 존숭하기 위해서 율곡 중심의 역사 서술이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신사임당의 어떤 성품이라는 것이 강조됐을 거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다고 보기 힘든 게 그게 이제 후대 역사서에만 그렇게 기록되면 이거 조작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대에 이런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율곡이 이제 관료에 진출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면은 이제 불교에 탐닉했었던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유로서 그 새어머니와의 마찰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국가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당대에 남을 정도 얼마나 폐악한 거야 진짜. 그래? 거의 뭐 소크라테스 부인과 같은. 실제로 소크라테스 부인 역시 그렇게 막 그런 성격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근데 그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후대에 와서 누구의 자료들을 가지고 볼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슈퍼스타였던 이가 있다면 이가 만약에 새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몇 줄이라도 서술을 해줬으면 네. 그렇지. 확 달라졌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새어머니에게 좋게 평가한 것보다 율곡이가 그 새어머니가 그렇게 폐악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봉양한 것들이 나와서 나중에 새어머니가 그거에 감화돼서 변해서 율곡에 대해서 막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나와요. 라고 율곡이 썼다. 내가 잘해서 우리 어머니가 바뀌었지. 너 조심해야 돼. 그래? 율곡 버전 너무 진짜 실세들이 많으셔. 사랑합니다. 네. 율곡.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율곡의 출생에 대해서 말했는데 속상하다가 1시간이 갔잖아. 그래서 재밌어. 저 방금 전에 이게 율곡이를 한번 찾아봤는데 잘생겼어요. 네,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아니 그 집에 있는 건 또 다른 거예요, 느낌이. 네네. 라고 율곡이 그렸다. 아니 진짜 피부가 뽀얘. 야, 뽀샵 해줘주겠지. 그림 그려준 사람이. 아니, 근데 퇴계 이황의 그림을 보면 약간 조선 사람이라기보다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셨어요. 네, 코나 이렇게 둥글둥글 하시고, 실제 퇴계 직계 후손들도 보시면은 눈도 되게 크시고, 코도 약간 둥글둥글한 편이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림인데, 뭔가. 이황 말씀하신 거죠? 퇴계 네네, 이황. 퇴계 이황. 근데 율곡은. 이황. 네네. 저 율곡 직계 자손분들은 본 적이 없는데, 퇴계 직계 자손분들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정말요? 네네. 그분들은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네요? 퇴계 이황인가? 저는 지금 직계자손밖에 못 봐가지고 그 가족들을 본 건 아니어서. 네, 근데 그 직계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유전자들이 섞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 좀 계속 섞이잖아요. 네네. 근친으로 통해서 이렇게 유전자가 보존되는 뭐 옛날 이집트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자기가 직계자손이면 그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겠다. 근데 직계라고 하는 거는 그거의 직계죠. 계속 장손으로 내려와야 직계인 거죠. 그렇지만 또 전국적인 그 책임감도 막중하죠. 시선이 다 몰리니까. 그러겠구나. 그 지역에 대해서 막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하고 있나 계속 지켜보는구나. 약간 숨막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네. 진짜. 오히려 그 왕의 어떤 직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거보다 더 왜냐면 학문적인 성과가 이렇게 있고 조선의 어떤 유학에 있어서의 어떤 거대한
두 줄기 중에 하나의 집게라고 하면 네. 더 부담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오케이. 아유,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가정적인 환경이었고, 속상하다. 왜? 왜? 1시간 안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2시간 되려. 집에서. 네. 예. 24부자 진행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얼마나 뛰어난지 천재적 역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근데 요즘엔 저희가 TV나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너무 천재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저 정도 뭐 천재야 싶을 텐데 어쨌든 한번 얘기해 볼게요. 3살 때부터 이제 보통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이. 3살 때 하네? 네. 몰라. 저는 몰라요. 기억이 안 나. 3살 때 말을 하는 동시에 글을 동시에 다 깨친 거예요, 3살 때. 네. 율곡이가? 네, 말과 글을 동시에 깨치고, 그리고 단순히,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한문이었을 텐데. 네네. 이때는 그리고 한글이 아니고 한문이라는 게 진짜 관건인데, 그러니까 천자문을 보통 아이들이 지금 연령으로 8살 때부터 들어가서 네. 거기 서당 같은 데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하늘 천따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율곡은 그 책을 배우기 시작한 게 아니고 그거를 3살 때 다 끝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냥 글자만 익히는 게 3살 때 아니고 끝냈다고? 네, 3살 때 글이랑 말을 다 깨쳤어요. 깨쳤다고 할 정도면 글자를 몇 개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천자 이상은 아는 거죠. 네, 다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시를 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외할머니 물어봐요. 과일에 대해서 이 과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빨강색이고 맛있어. 뭐 저리 치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조카들은 그렇게 하는데 속상하다. 저희 조카가 맨날 책 같은 거 이렇게 읽혀주려면 책 치워 보기 싫어 맨날 이렇게 하는데 네. 다 아니까. 네, 그렇거든요. 다 아닌데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옛 고전에 대한 식구들로 읊어요. 그것과 연관되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시에 대한 전반적인 경전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재네. 이것까지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후대의 조작이라고 볼 수 없고. 천재네. 3살 때 아이들이 그리고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 보통 그냥 자기 의사소통을 아주 간단히 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단어를 툭툭 내뱉죠. 네네. 그냥. 그래요? 3살 정도 되면? 네, 안 돼, 뭐 싫어, 뭐. 그 정도로 돼야 네네네. 돼? 또 물론 말도 굉장히 유려하게 하는 이제 3살도 있겠죠. 근데 3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토론하듯이 이게 끼어들어가지고 저는 3살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보통 3살 때 그렇게 얘기해요. 맞다. 그렇지.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율곡이 지능도 되게 탁월했었지만 시를 짓는 거에 능통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보통 이제 사회적인 역량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 문장력이 우수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성리학 일변도의 사회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 그냥 저희가 이렇게 대화하게 일상적인 내용을 대화하는 게 아니고 경전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게 돼요. 네, 뭐 사서 오경 내용 아니면 역사서에 나온 구절들을 다 인용해서 얘기하고 이게 마치 저희가 무슨 연예인 대화하는 거랑 굉장히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을 때 대화 자체가 대화적인 맥락에서 배제되는 거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어떤 글들을 보면은 왕한테 상수를 할 때도 옛 왕 누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 반박할 때도 또 누군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네네. 근데 누가 뭘 나한테 경전 내용 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조차 그러면 그 배제되는 거구나. 진 거지. 그리고 아예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구나. 네네. 근데 그때는 뭐 읽어야 되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책 한 권에 대한 밀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해야 되죠. 왜냐면 경전이니까. 네네. 실제로 그리고 어떤 경전들이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대략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서오경이거든요. 사서오경? 사서와 오경인 건가요? 네, 뭐 사서라고 하면 9개짜리 책인가? 네. 8개. 사서 오경이니까. 네, 8개. 사서 오경. 선생님 죄송합니다. 9개. 사서 왜 이렇게 산문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서 오경이니까 9개입니다. 실제로 뭐라고 부끄러워. 제가 이 정도는 계란이 이 정도야. 3+ 올라가고 있어. 수학에 대한 강연을 할 수 있지만 4 더하기 5는 8이다. 이렇게. 네. 예. 네, 사서 오경에서 뭐 사서는 저희가 많이 들어본 것들 이제 대학 중용 논어맹자 이런 게 있어요. 대학 중용 논어맹자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서 오경이란 책 그 9가지 책을
유교 철학이나 동양 철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생이다 아니면 박사 학위를 받아도 9권의 책에 대해서 통달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그 그래요? 책을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책 한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시대상부터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논의했던 전반적인 맥락이나 철학적인 토론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을 통달하는데도 보통 한 1년, 2년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오경 쪽으로 넘어가면 더 어려워요. 시간이. 왜냐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야, 그거 좀 근데 그 단순 비교하기 힘든 게 옛날 사람들이야 뭐 할 게 뭐가 있어. 영화도 없고 뭐 드라마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주구장창 책만 읽었겠지. 그 9권. 그런데 그 생각도 들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실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건 현대는 지금 폭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쓸데없는 지식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다 싶었는데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관직에 나가려고 공부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그 평생을 책만 읽은 거야.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인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달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양이 방대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야, 그래? 예. 최 사장 너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다. 수치적 근거를. 아, 동양 철학 까는데 이제 신물이 나서 수치적인 근거를 준비. 정말 양이- 웬일이야 이거 수치적인 걸 준비했대. 대단하다. 이런 걸 까고 있었지 지금.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양이 방대하다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리고 사서오경이 뭔지 모르면 그냥 그런 책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서오경 자체 과거 시험에 대한 그 과목이 돼요. 저희가 수능 공부할 때 수능 과목들이 있듯이 근데 거기에 대한 분량 자체가 글자 수만 43만 자가 돼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나눠 놓으셨는데 하루에 200자씩 이게 한문이에요. 한문이지. 한글이 아니고. 한문을 200자씩 암기하기만 해도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를 제외하고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하는 경우에만 해도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200자씩 하면 6년이 소요돼요. 아, 얘네 암기해야 되죠. 네네. 이 당시 사람들. 왜냐하면 어떤 주제를 정해주면 이거는 저희가 수능 보듯이 사지선다가 아니거든. 논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적인 머릿속에다 입력하고 저희가 무슨 스마트폰을 막 검색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통합시킨 다음에 서술하는 거예요. 자기 사고를. 지금 수능에 애들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을까? 이런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수능 진짜? 공부는 다 요약 정리돼 있는 거를 그냥. 야, 요즘에 고등학교 애들은 하루에 막 500개씩 영어 단어 외우고 그러잖아. 그러고서 450개 까먹잖아요.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 원본만 43만 자고 이걸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변 해석한 것들이나 주석들이 계속 다르지. 당대 그걸 참고서.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당대의 유명한 내노란 철학자들이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이러면서 거기서 토론한 내용들 전반적인 걸 다 습득해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뭐 2배,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죠. 그래? 실제로 8살 정도의 아이들이 그 지방에서 서당에 이제 입학해서 배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글자를 배워요.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과거 급제하는 데까지 평균적인 시간이 30년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우리도 뭐 사법고시 뭐 30.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법고시도 말하자면 판례들을 외우고 그 네네. 논술 시험에서도 다 외워야 되니까. 판례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당시 얘라고 하는 게 지금 이분을 말씀하는 네. 하는 게 아니고 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험도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누구 맞아요, 왕이 말했을 맞아요. 때 뭐 네. 이렇게 나오니까 다 네.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율곡 이익께서는 네. 3살 때 어느 정도 대화 수준이 가능할 정도가 됐다. 그러니까 3살 때 어느 정도라고 하기보다 당대 벼슬에 내놓으라 하시는 전국의 석학들이랑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3살인데? 네네. 아이씨, 이거 얘기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 대화는 할 수 있지. 그죠? 그래 좀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 가오가 살지. 알겠습니다. 대박이네. 네. 그리고 이제 4살에 뭘 시작하냐면 사략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는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뭐 들어가게 되면 뭐 영어나 뭐 이런 거 저희가 지금 배우는 것처럼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그 생각하면 뭐 바른 생활 이런 거 배워요. 부모님께 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들 간에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천 윤리를 중심으로 배워요. 이론적인 건 거의 배우지 않고 네. 이론적인 걸 뭘 배우냐면 사략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막 배워요. 18사략? 그게 그건가요? 네네, 거기에 있는 사략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율곡이 4살부터 이제 사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좀 빨리 배운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가 뛰어나냐면 4살 때 사략을 시작했는데 스승이 그 사략을 수업하시다가 이게 한자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들이 영어는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 띄어쓰기가 없죠. 한자는 네.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거든요. 한문들에서 그렇지.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사극에서 선비들이 뭐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책을 넘겨서 본다 그러면 그 책은 쭉 이어져 있어요. 글자들이.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문 실력이 정말 통달한 사람들은 뭘 잘하는 거냐면 의미 맥락에 따라서 한자들을 띄어 읽는 거를 하는데 그걸 표점 찍는다고 하거든요. 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한문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해석하지 않아도 한문이 무슨 뜻인지 그 한자를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는지 그 점 찍는 데만 해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버세요. 그래? 네네. 그걸 해주는 거나 구문서 네. 번역 같은 걸 한다든가 할 네. 때도. 근데 스승이 그 사략에 대한 한문을 이제 독해하실 때 응. 잘못 끊어 읽은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4살짜리인 율곡이가 그걸 지적해요. 스승님 지금 뭐 하신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러면서 교정해주죠. 그건 그 실천 윤리에 어긋난 건 아닌가요? 네? 실천 윤리에 어긋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한 공경이 없네. 이놈. 선생님 네,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지 지금 말을 끊고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략을 단순히 그냥 뭐 읽어주니까 듣나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야, 대단하다. 그거 좀 야, 이 대단한 것 정도야. 같다. 유학에서는. 완전 천재.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글자는 이미 3살 때 끝났고 네. 내용도 이미 머릿속에 다 있고 네네. 하니까 근데 문제는 감이 안 와. 왜냐면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공부다 보니까 이 음.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느낌을 알 것 같아요. 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앞에서 음. 증명 같은 거 해주고 가르칠 때 손 들고 선생님 저 틀렸는데요. 틀렸다고 저 부분 하는 거. 틀렸어요. 라고 하는 거를 우리 대학생 혹은 10대 후반을 얘기하는데 4살짜리인 거잖아. 네네. 얼씨구나. 저희 조카 대단한 네 4살 때. 시려 저리 치워 이러고 있는데 그죠? 싫어, 맨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뭐 또 그 유교 철학 쪽에서는 단순히 지능, 지적 역량이 뛰어난 거를 높게 쳐주지는 않고요. 가장 이제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덕성이 뛰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올바른 인성이나 인품을 지니고 있느냐가 굉장히 제일의 그렇죠. 평가 기준이에요. 스승을 민망하게 안 한다든가. 스승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건가?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뭐지 율곡의 특성이랑 연결시킬 거예요. 스승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거를. 오. 네, 근데 고든 일단 의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율곡의 인품도 되게 뛰어났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조선시대 당대 최고의 천재니까 후에 뭐 제자들이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계속 배우면서 각색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율곡 전서에 보면은 어렸을 때 율곡이 11살 때 이제 아버지 굉장히 크게 아파요. 한번 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막 비몽사몽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파하는 와중에 김원수님께서 네네 이원순 이원수요. 김이 아니고 이원수님. 네. 갑자기 강릉인 거죠. 비극적인. 이게 강릉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외가가 강릉이에요. 강릉이구나. 네, 그래서 외가에서 태어났어요. 율곡이. 오. 네. 이제 막 생명의 그 기로에 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율곡 11살짜리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5학년 정도? 자기 팔에다가 그것을 피를 내가지고 피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먹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피 같은 거를 지금 이거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력이 막 다하거나 이 사람이 막 죽을 것 같다 해서 생사의 고비에 놓여 있으면 피를 내어서 이렇게 먹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옛날 얘기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짐승의 피를 하기도 하고 이제 서양 문화권에서는 서양 문화가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만하기도 하고 오히려 흘려서 사열이라고 하는 방열이라고 하는 그 네. 피를 빼기도 하지만 제가 예전에 들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은 막 생사의 고비 막 헤매고 있을 때 피를 이렇게 줘갖고 먹여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뭐 극진한 효성이나 그 부모님에 대한 효성 그리고 뭐 이제 형제에 대한 우애가 정말 깊어가지고 형제 위에 이제 형아들이 시키는 거나 누나를 뭐 극진히 봉양하고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구만. 지적 역량도 뛰어나고 보통 저희가 이제 뭔가 천재다 똑똑하다 그러면 지금 뭐 성격이 별로고 이런 식으로 생각 많이 하는데 율곡은 이제 성격적에서도 흠결이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의 그 유학자로서 네네. 천재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 깔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네. 도덕성이 나빴으면 천재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다. 어쨌든 지적인 능력하고 도덕적 능력이 다 우월했다. 네네. 그 근거는 아버지에게 피를 먹였다. 근데 제가 라고 이가 썼다.
바이러스 감염인지 박테리아 감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얘기해서 그렇고 뭐 주구절절 뭐 효도를 한 내용을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아, 예. 네네. 예, 효도를 많이 하셨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는 훨씬 더 많이 잘했겠죠? 어머니는 인생을 이제 바꿔놓는 전환점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어머니는 실제로 그 율곡 나이 16살 때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상을 마치는 게 18살이 돼요. 그러니까 율곡이 이제 3년상을 시행해가지고 그때 16살에 돌아가셨는데 3년상을 했다? 네네. 유학에서 왜 3년상을 시행하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 두 발로 걸어서 약간 자립하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를 추스를 수 있을 때까지 3년이 걸려요. 애들이 처음에 막 목도 못 가누고 막 걸음도 못해서 막 처음에 걸을 때 공룡처럼 걸어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요. 네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인간다운 사람이라면 3년 동안 서글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 예로서 정착되긴 하지만 막 강제적인 조약이라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죠. 너무 슬프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공자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었죠. 네, 제가 맞아요, 듣기에 맞아요. 공자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 맞아요. 3년까지는 아니고 한 1년 하고 하면 안 돼. 아니야 했더니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시고 맞아요. 나중에 다른 제자들한테 쟤는 어질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 정도 되면 3살 때 이미 그 걸어다니는 수준이 된 것이 아니라 글자를 깨우쳤잖아요. 그럼 이분은 한 1년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6개월만 하면 되겠네. 네. 스스로 추스릴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6살 때 어머니를 잃고 한 3년 사이 끝나서 16살 때 했는데 그러고도 슬픔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방황해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출가를 결심하죠. 네. 불교로 들어가요. 금강산으로 들어가거든요. 오, 진짜? 네. 근데 신기하네. 뭐 방황하고 가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음. 당시에 금강산에 불교를 배우러 들어가는 건 어떤 일이냐면 저희가 지금 북한 가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유학자인데 불교를 한다는 거네. 네네. 당시 조선에서는 불교를 이단으로 완전 배척하고 고려가 이제 불교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뒤엎고 이제 성립된 사회여서 불교를 믿거나 불교에 뭔가 빠진 행실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사상 검증에 대한 아주 공격할 수 있는 취약점이 돼요. 그렇구나. 나중에 오. 공직에 네네. 올랐을 때.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율곡이 공직에 나아갔을 때도 이것 때문에 자꾸 파직해야 된다는 상소문이 올라오거나 주변에서 이제 다른 벼슬 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부당하다고 얘기하죠. 과거 예. 기록을 보니까 마르크스를 읽었구나. 예. 자본론을 읽었네. 이렇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이분이 그러면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후대에 와서 네. 그거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불교와 유학을 좀 조화롭게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당시에 그냥 내가 그랬던 거야 라고 하고 마나요? 당시에 자기가 불교 도장 깨기 하러 간 거였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스파이였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조화롭게 되더라. 이런 거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 그 기록을 보면 율곡전서에 자신이 남긴 기록이나 아니면 제자들이 스승한테 물어봐서 남긴 기록들을 보면 그 율곡 자체도 자기가 거기 불교에 굉장히 빠져들고 그게 되게 심오한 철학이라고 생각했는데 1년 정도 거주하거든요. 여기에선 소문이 되게 분분한데 뭐 그 율곡이 머리 깎고 진짜 중이 됐다, 뭐 몇 년씩 살다 나왔다 이런 말이 많긴 한데 스스로가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스스로 그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스스로는 이제 잘못된 거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유학에 기이했다고 봐요. 유학. 스스로는 네네. 그렇게 썼어? 약간 네네. 좀 부정적으로 봤네요. 그러니까 네네. 흑역사다 네. 같던 거는. 근데 영향을 받나요? 실제로 본인의 어떤 유학 안의 색깔들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근데 자기가 1년 동안 사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나왔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죠. 그게 어쨌든 뭐 긍정으로 받았든 부정적으로 자기가 피드백을 했던 그치.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야, 신기하네. 이런 게 있었구나. 네. 머리를 깎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진 않았고? 근데 이게 이 당시에 율곡은 그냥 한 아이콘인 거예요. 뭐 지금 생각하면 저희 제일 유명한 연예인 누구죠? 요즘엔 너무 지드래곤. 연예인들이 많아요. 지드래곤처럼 뭐 패션 리더, 패션의 아이콘이다 그러면 지드래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곡은 전국에서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수제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네네, 사람들이 모이면 제 머리 깎았다, 머리 안 깎았다 이걸 논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봤다. 네네. 내가 봤다. 지드래곤 군대에 들어가는데 머리를 깎았다 안 깎았다. 네. 그래서 제자들도 막 물어봐요. 스승님 정말 머리 깎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율곡이 거기에서 머리 안 깎았어 이 자식 이렇게 좀 분명히 말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를 배우고 이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는데 깎았네. 근데 머리 깎고 안 깎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제자들이 깎았네. 아이고 깎았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아유,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가서 그쪽에 귀의해갖고 그냥 배운 것과 머리를 깎고 아예 정말 출가를 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논의한 거 아닌가요? 그죠. 유교에서는 네네. 머리를 깎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수가 없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좀 가서 살짝 이제 본 거예요라고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투블럭으로 깎았어요. 전부. 다 깎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북한이 궁금해서 중국 접견지에서 좀 구경 좀 해봤어요. 이거랑 그치, 그거랑, 진짜 북한으로 들어가서 수뇌부, 김일성 대학까지 막 갔다든가. 찬양하고 이런 거랑은 논의가 다른 다른 거니까. 거죠. 네. 깎은 그런 거 거. 같네요. 정말. 하지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말하긴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서 출가한 경험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두 번째 천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천재들은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단순히 지적 역량이 뛰어난 걸 넘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자기가 개의치 않는 뭔가 똘끼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독실히.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논어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천리마라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하루에 1000리를 날릴 수 있는 말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운 애들은 다스리며 그 재능을 잘 개발시키면 뛰어난 천재가 될 수 있지만 그냥 순종적이기만 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도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착하고 순수하고 뭐 순종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재능적인 게 막 특출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뭔가 궤벽 그런 뭐 특이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천재다라고 생각하면 괴상한 개벽이 있던가 삶에 대해서 뭔가 우여곡절이 되게 심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떤 그런 게 되게 열정적이고 막 폭발하는 네. 사람이었던 거야. 네네. 실제로 방황하거나 뭐 술 먹고서 뭐 돌아다니고 괴로워할 수도 있는데 저 같으면 뭐 막걸리 마시고 막 개대고 이랬을 텐데 지금도 이분은 뭐 옛날처럼 얘기해. 이분은 네, 그거 자기 생활 단정하고 그 자기 시대적인 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벗어나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북한에 가서 저 사상이 옳은 것 같아 해가지고 진짜 나아가는 것처럼 그 대단한 그 결심력 어떻게 보면 똘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네. 어떻게 보면 되게 좋게 평가하면 대인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었을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탈이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알죠 나이가. 네. 그 슬픔이라는 것이 자기를 주체를 못했던 거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자기가 기록으로 남긴 거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비통함에 마음이 제자를 잃어서 삶의 방향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스스로 책망하고 부끄러워서 살아있는 것이 즐겁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네. 근데 당시에 너무 상심했었던 것 같아요. 였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너무 궁금한 게 당시에 이제 어디 살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율곡이 굉장히 계속 떠돌아다녀요. 강릉에서도 거주했다가 서울도 왔다가 계속 이제 자기가 이제 결혼하면 이제 뭐라고 하지 장인 어르신 있는 데 쪽에도 기거하고 그러니까 거쳐 이렇게 일정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소문들이 서울까지 퍼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느낌이. 그렇죠. 네. 당시에는 정말 뭐 천리마를 타고 와도 천리마라는 건 없었겠지만 네네. 그래도 아무튼 말을 타고 제일 빨리 와 봐야 며칠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문들이 퍼지고 당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양반들 사이에서 야 걔가 어떻게 했대 저렇게 했대라는 얘기가 돌아다닌 게 지금이랑 전혀 시스템이 달랐을 거 우리 상상하기 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물가가 있었지. 빨래터. 예, 그지. 그러니까 뭐 아낙네들이고 그거는 뭐 인간의 본성일 것 같아. 뭐 어떤 이슈 주목되는 인물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어하는 건 본능인 거고 다만 이제 뭐 어떤 저희는 그 지금 사용하는 이제 그 뭐죠 시스템만 좀 다를 뿐이지. 저희는 뭐 지금 연예인이나 뭔가 사회적 유명 인사가 아이콘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당시 사회적 유명한 인사들이 벼슬이나 관직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지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주목받았었던 것 같은데. 돌았겠구나.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구도 장원공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구도 장원공. 장원공. 이게 뭐냐면 공. 네네 9번 장원급제한 공이라는 존칭이에요. 9번 장원급제를 했다. 9번 장원급제 도대체 장원급제 뭐야? 9번.
그러니까 30명 전국- 걸린다는 아. 전국 1등을 9번 한 거예요. 급제도 왜? 어려운데. 그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재미로. 이거를 도장 깨기 같이 아, 정말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를 9번 수석 합격 이런 거잖아요. 심심해서? 그렇다기보다 이제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한데 율고 역시 또라이다. 뭐 시험을 과거 9번 봤다 이런 내용도 있고.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조선시대 과거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선시대가 시험으로 인해서 시험 특히 과거 시험으로 인해서 관리를 선발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게 근대 이전에 있었던 나라가 없어요. 중국이랑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이거든요. 네. 아, 그 전까지는 어떤- 뭐냐면 그냥 자기가 태어난 신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걸 깨고 물려받고. 중국에서 네 맞아요. 중국에서 시험으로 어쨌든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서 선발한다라고 하고 조선도 이제 그걸 차용해서 하게 되는데 어. 조선의 시험을 크게 나누면 일단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학 네. 입학 시험. 대학 지금 생각하면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크게는 소과라는 게 있고 대학을 지금 입학하는 수능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소과? 될 것 같아요. 네, 작을 소과. 소자요. 네네. 소과 그리고 대과라고 해서 실제 얘를 합격해야지만 관리 임용에 나아갈 수 있는 높은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대과라는 시험이 있어요. 클 대자 써가지고. 소과는 대학 입학 시험 정도 되는 거고, 대과는 뭐 공무원 시험 정도 되는 건가? 네네. 어. 근데 꼭 소과에 합격했다고 해서 성균관에 입학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소과라는 그 입학 시험이 또 2번으로 나눠요. 그 초시 복시해가지고 처음 초자 이제 둘 해서 복자해가지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수능과 면접 정도 되나요? 그렇다기보다 그냥 시험을 2번 보는 거예요. 더 어렵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원을 더 추려내는 거죠. 아하. 1차 합격한 사람만 2차를 가는 아, 거죠. 네, 맞아요. 1차, 2차 개념이 더 정확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여기 합격하면 보통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생원, 진사,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네. 생원, 진사? 네, 그냥 칭호예요. 합격자들 칭호. 아, 그래? 네. 그리고. 대학생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소과에서 생원이 되는 시험이 있고, 진사가 되는 시험이 있어서 각각 1차, 2차가 있으니까 4번 정도 시험을 보게 돼요. 여기서 다 1등을 한 거, 전국 1등을. 한 번이라도 합격하면은 계속 칭호는 그러니까 생원으로 해주는 거죠. 네, 더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생원인 생원을 거죠. 머물러 네네. 있는 거고. 한 번 대학생이면 영원한 대학생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대학생이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죠. 네네. 그렇구만. 취준생.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대과인데 여기서 이제 경전 위주로 시험을 보는데 얘가 3단계 시험으로 나눠져요. 이게 1차 시험, 그 다음에 2차 시험, 마지막에 전시라고 해서 임금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처음에 한 200명 정도만 전국에서 선발하고 실제로 이게 지역할당제에서 지역별 인구수에 대비해서 뽑아요. 인원을 네, 몇 명씩 해서 추합해서 그 전체에서 200명만 선발하는 거. 그 지금 남한만 아니고 남한 북한 통합해 있던 상태인데 거기에서 200명 정도 선발하면 그 다음에 2차 시험에서 33명만 추리게 돼요. 근데 이 시험이 완전 치열하네. 아주 형식적으로는 3년에 한 번씩밖에 안 열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특별 시험이 열리긴 하는데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시에서 임금 앞에 나아가는 건 뭐라는 거냐면 33명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3등이고 이런 식으로. 그걸 왕이 정해줘요? 왕 아니고 평가자가 정하는데 왕 앞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전시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순위에 따라서 관직에 대한 게 결정이 되죠. 하시죠.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원급제다라고 하는 건 전시에서의 장원을 말하는 건가요? 그 장원급제는 다 쓰이는 거예요. 어디든 각각 네, 시험, 네, 뭐 네. 소과든 대과든 뭐 다. 네네. 그러면 실제로 뭐 대여섯 번의 시험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떤 해의 과거에는 장원이 여러 명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다 자기가 장원이라고 하겠네. 사실 알고 보니 얘는 초심한 장원이었고 얘는 대과가 장원이었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형식적으로 이거를 순서대로 했으면 율곡이 본 시험은 한 번씩 다 합격하게 되면 5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 장원급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시험을 볼 때마다 다 1등 했어. 그러니까 모든 시험을 클리어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 장원급제했다 그래서 9번 장원급제한 사람 이게 완전히 호칭처럼 붙어요. 전국 수재 이렇게 호칭 붙듯이. 근데 왜 9번이라고 하면 5번 시험 봤다며. 9번에서 모든 시험을 다 이제 합격했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의견이 분분한 게 율곡이 합격했는데도 자기가 몰래 응시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9번이 됐을 거다 이런 것도 있고 얘가 똘끼 넘쳤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호칭으로 9번 해가지고 보통 그 동양 철학에서는 10을 완전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0을 하면 모든이란 뜻이랑 똑같아요. 뭐 연륜이 본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를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10.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너 몇 점 맞았어? 나 만점이야. 실제는 100점인데. 아, 네. 그런 거랑 거야?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9번 시험을 봐서 9번 장원이 아니라 지금 그 만점이라고 한 거는 한문으로서는 다 그죠. 어쨌든. 풀. 어쨌든. 근데 실제로는 5번 정도를 봤는데 네. 이게 다 힘들지. 어떻게 다 전국 1등 했겠어. 네. 힘드니까 그냥 사람들이 9번 장원급제 했다. 네. 라고 그냥 불렀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후대니까 공부량이 훨씬 더 많아지긴 했지만 지금 기준 생각하면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를 통틀어서 다 전국 수석을 한 거랑 똑같죠. 그렇지. 1차, 2차, 3차 시험은. 그랜드 슬램. 5번이니까 뭐 수능도 전국 1등을 하고 입학도 당연히 1등을 한 거고 그리고 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공무원도 1등 했고 다 했고 다 1등 사법시험도 1등 했고 사법 연수원 성적도 1위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이미 레벨이 99야. 이미 헬모드를 다 클리어한 그러니까.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근데 헬모드를 알아. 나 헬모드도 깼어.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실제 율곡은 그 전국에 대한 천재라는 걸 임금도 알고 있었지만 율곡이 과거에서 최연소 응시 합격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 율곡이 처음 시험에서 장원급제한 건 13살이에요. 네. 근데 그동 최종적으로 관직에 나아가서 29살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빠른 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년상도 있었고 예. 불교에도 갔다 왔고 모친상이랑 부친상이 다 겹쳤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못하죠, 이제 그때는. 공부를 아무것도. 못하고 1, 2년 정도는 불교에 귀회하고 방황하는 시기고 그걸 제외하면 거의 계속 시험 봐서 클리어 한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정말로 역사의 기록이 되려면 아버님, 어머님 좀 오래 사셔야 일단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은 당연히 뭐 21살, 22살 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네네. 어머님이 더 오래 살아 계셨다면 이미 레벨 99인데 뭐. 그렇지. 과거시험이 어느 정도 어렵냐? 과거시험 합격생이 한 15% 정도는 50세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구만.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수험생이 얼마나 됐을까요? 다 양반 자제여야 됐을 것이고 네네. 먹고 살기에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물론 걔네들이 전부 다 그 모든 자제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네. 뭐 몇만 명 수준이었을까요? 몇만 명이 몇십만 명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이게 초기랑 후기랑 다른데 초기에는 경쟁이 물론 발생하지만 후기에 갈수록 과거를 계속 상시적으로 시험을 응시하게 돼요. 3년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도 한 번 간직에 나아가면 물러갈 때까지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TO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시행하고 아주 특별하게 뭐 국가적 행사나 임금이 뭐가 시행하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시험을 응시해서 뽑긴 했었는데 후반부로 가서 막 굉장히 난립돼가지고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는 많이 뽑혔는데 시험 합격자들은 많은데 관직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벼슬이 없으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대기발령. 관직을 막 매매하고 그게 심해지게 되죠. 왜 그럼 과거를 좀 적게 보면 되잖아요. 그땐 이미 제도화돼 갖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점점 나라가 항상 흥망성쇠가 있으니까 이제 조선 중반부터 넘어가서 후반기로 갈 때마다 계속 인재들을 뽑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거랑 연관돼 있어요. 사화랑 이제 분쟁하는 거랑. 그러니까, 네네. 아, 그렇구나. 재밌네. 이거 다음에 24부장이니까 뭐 이번에 야, 재밌는데? 나 오늘 반드시 끝낼 거야.